지금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1,870만 명. 서울 시민 전체가 2번 들어왔다 나간 셈입니다. 그중 201만 명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걸 경험하고 떠났습니다. 바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정부조차 2027년 목표를 70만 명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이미 201만 명을 기록하며 3배를 초과했습니다. 세계가 한국 의료에 열광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애틀에서 온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한국 영상을 보고 다 거짓말라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댓글을 직접 수정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시애틀의 한 대형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를 쳐다보며 복잡한 코드를 짜고 시스템의 오류를 찾아내는 게 제 직업입니다. 매사에 철저하고 이성적이며 오직 데이터와 보이는 팩트만 믿는 성격이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독한 설탕 중독입니다. 코딩 마감 압박이 밀려올 때마다 서랍 속 캐러멜과 초콜릿을 정신없이 씹어대곤 했습니다. 결국 그 달콤한 대가는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왼쪽 어금니가 찌릿하면서 마침내 시한폭탄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곳은 미국입니다. 직장인 최고급 의료보험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퇴근 후 치과 예약은 최소 3주 대기. 주말은 한 달 뒤에나 자리가 난다는 황당한 시스템에 저는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결국 대용량 타이레놀을 입에 털어넣으며 통증을 억누르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마침 일주일 뒤에는 오래전부터 공들여 준비해둔 3주간의 태국 베트남 배낭여행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동남아 해변에서 쌀국수나 먹으며 쉬다 보면 이빨도 좀 나아질 거라며 저 자신을 위안했습니다. 출국을 불과 나흘 앞둔 새벽 2시였습니다. 어금니 통증에 잠이 안 와서 까칠해진 저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뒤적거리다 우연히 유튜버 에단의 한국 여행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지갑을 카페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을 가도 아무도 안 훔쳐가고 지하철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며 한밤중에 돌아다녀도 권총 강도 걱정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현상을 통계와 팩트로만 판단하는 제 미간이 사정없이 찌푸려졌습니다. 인구 1,000만이 사는 메가시티의 치안과 인프라가 저토록 완벽하다는 건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완전히 삐딱선이 탄 저는 참지 못하고 자판을 두드려 아주 차갑고 냉소적인 댓글을 꾹꾹 눌러 남겼습니다. 다 편집이고 연출이네요. 인도나 중국 여행가들이 조회수 올리려고 자극적으로 찍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진짜 대도시의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여행자의 환상이군요. 댓글을 달고 나니 묘한 승리감이 들면서 잠이 아주 잘 오더군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영악한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도발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유튜브를 켰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메인 화면이 온통 한국 관련 영상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24시간 무인 편의점 시스템, 새벽 3시에 안전한 홍대 거리 같은 영상들이 사방에서 알고리즘의 파도를 타고 밀려왔습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건 제가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이 몰려와 안 가봤으면 말을 마라. 시애틀 촌놈이 방구석에서 키보드만 두드린다 라며 폭발적인 반박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스마트폰 알림창이 불이 나듯 울려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엔지니어 5기가 머리끝까지 뻗쳤습니다. 원래 시스템의 오류를 찾아내고 가짜 데이터를 청소하는 게 제 특기 아닙니까?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거짓된 데이터 집합체를 직접 확인하고 완전히 깨부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태국행 항공권 일정표를 폈습니다. 어차피 동남아로 가려면 아시아의 어딘가를 경유해야 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좋아. 어차피 가는 길에 딱 사흘만 들러주지. 저는 방콕행 비행기를 사흘 뒤로 미루고 인천공항에 내려 서울에서 3일간 체류하는 스톱오버 일정을 전격 추가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할 가치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기에 사흘이면 그들의 정교한 보여주기식 편집을 잡아내기에 차고 넘치는 시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 유튜버 녀석의 영상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제 댓글 아래에 아주 정확한 팩트 데이터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국행 경유 항공권을 결제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비행기에 오르는 제 발걸음은 당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오만함이 박살나는 거대한 서막이 될 줄은
저는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엔지니어 특유의 날카로운 눈으로 공항 구석구석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조작된 영상 속 세상과 실제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그 허점을 똑똑히 찾아내주지 하는 아주 비장한 마음이었죠. 우선 교통카드가 필요하다기에 공항 내 편의점에서 티머니 카드라는 것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지하철 개찰구로 향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는 시애틀이나 뉴욕에서 질리도록 보았던 지하철의 풍경이 세계 대도시의 표준이었습니다. 사방에 진동하는 지독한 노상방뇨 찌린내, 선로 사이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거대한 쥐새끼들, 그리고 언제 미치광이가 뒤에서 밀칠지 몰라 플랫폼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어야 하는 그 특유의 음산한 긴장감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 승강장에 들어선 순간 제 뇌구조의 메커니즘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뭐지? 왜 아무 냄새도 안 나지?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찌린내는커녕 눅눅한 지하 먼지 냄새조차 없더군요. 바닥은 무슨 대기업 대리석 노비처럼 번쩍거렸고 선로와 승강장 사이는 거대한 유리벽, 즉 스크린도어라는 장치로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승객이 선로로 떨어지거나 누군가 밀쳐서 사고가 날 확률을 시스템 자체로 원천 차단해버린 완벽한 아키텍처였습니다. 게다가 실시간 대중교통 디스플레이는 어찌나 직관적인지 외국인인 제가 봐도 몇 분 뒤에 열차가 오는지 초 단위로 정보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애틀의 냉철한 엔지니어 아닙니까? 즉시 뇌내 망상 회로를 풀가동해 이 상황을 음모론으로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속을 뻔했네. 이건 일종의 트루먼쇼 같은 거야. 인천공항은 한국의 얼굴이니까 외국인 유튜버들이나 관광객들을 속이려고 국가 예산을 들이부어서 연출해 놓은 게 분명해. 진짜 서울 시민들이 사는 도심 지하철로 들어가면 분명히 지저분한 분색이 드러날 거야. 그렇게 자위하며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열차 안은 한술 더 뜨더군요. 영하의 날씨였는데 의자 밑에서는 따뜻한 온풍이 나와 엉덩이를 데워주고 있었고 승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백만 원짜리 최신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폰을 손에 쥔 채 마음 편히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애틀이나 뉴욕 지하철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건 나를 강도질해주세요라고 광고하는 꼴이라 다들 주머니에 꼭 숨기기 바쁜데 여기 사람들은 가방 지퍼까지 열어둔 채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느덧 지하철이 제 목적지인 서울 도심의 한 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하, 역시 내 데이터가 맞았어. 이 역도 지은 지 한 달도 안 된 새 역이 분명해. 대한민국이 온 나라의 대중교통을 전부 하이테크로 만드는 건 예산 통계상 절대 불가능하니까. 내가 운 좋게 가장 깨끗한 새 노선만 골라서 타고 온 게 틀림없어. 내 눈은 못 속이지. 눈앞에 압도적인 인프라를 직접 보면서도 저는 끝까지 유튜브 영상들이 고도의 마케팅 선동일 거라며 필사적으로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숙소에 짐을 풀고 나니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비행에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서울담을 헤맸더니 배에서 요란하게 신호가 왔습니다. 야식을 사기 위해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통유리로 된 편의점 문 바로 앞에서 저는 제 발걸음을 뚝 멈췄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생존 본능으로 빳빳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총기 소지가 엄격히 금지된 안전한 나라라는 걸요. 하지만 시애틀이나 뉴욕 같은 미국 대도시의 살벌한 밤거리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밤 20시가 넘은 시각에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통유리, 매장을 마주한다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이질감이었습니다. 미국 매장들은 이 시간대가 되면 권총 강도를 막기 위해 카운터에 두꺼운 방탄 유리를 설치합니다. 손님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철창 틈새나 방탄 유리 구멍 너머로 간신히 물건과 돈을 주고받는 게 당연한 일상이죠. 그런데 이 한국의 편의점은 겁도 없이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통유리였습니다. 어두운 밤거리에서 사방이 통유리로 환하게 빛나는 매장은 강도들에게 나 여기 있으니 털러 오라고 광고하는 관역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나라가 안전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미국식 PTSD가 발동해 문고리를 잡은 손에 슬며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변을 슬쩍 살피며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딸랑. 맑은 종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번개처럼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단유리는 고사하고 야간 알바를 하는 가냘픈 체구의 젊은 여성 직원 한 명이 서 있더군요. 그리고 그 직원은 매서운 눈초리로 저를 경계하기는커녕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얼어붙은 채 매대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밤 12시라는 밤샘 시간대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환한 조명 아래에서 한국의 평범한 대학생들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스마트폰과 지갑을 테이블 위에 툭 번져놓은 채 말이죠. 이곳 같았으면 1분도 안 돼서 통째로 들치기 당할 물건들이 여기선 너무나 당연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총기를 금지했다고 해서 이 늦은 시간에 이런 완벽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걸까? 마치 디스토피아를 벗어나 다른 차원의 유토피아 지구에 온 것 같은 심각한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멍한 정신으로 감자칩 과자와 음료수 하나를 골라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산을 마친 직원은 다시 한번 기분 좋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며 혼자 피식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한밤중에 과자 한 봉지 사면서 온갖 스릴러 영화를 다 찍으며 긴장했던 제 꼴이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엔지니어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치안이 아주 좋은 특수 부유층 구역만 골라서 숙소 주변으로 잡힌 모양이군. 아무리 총이 없어도 밤거리엔 불황자나 치안이 있기 마련인데 한국 경찰들이 이 동네만 특별히 예산을 몰아줘서 집중 순찰을 두는 게 틀림없어. 법과 인프라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싫었던 저는 그렇게 애써 정신승리를 하며 밤을 보낸 뒤 한국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실 오늘의 진짜 목적은 유튜버 에단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한국의 카페 문화를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애틀 하면 전 세계 커피의 메카이자 스타벅스의 고향 아닙니까? 커피와 디저트에 있어서는 제 기준이 우주에서 가장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죠. 인터넷으로 가장 핫하다는 서울의 한 베이커리 카페를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맙소사, 이게 지금 카페라고? 시애틀의 투박하고 칙칙한 인테리어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대한 미술관 같은 감각적인 조명 아래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화려한 디저트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결이 겹겹이 살아있는 예술적인 크루아상, 붉은 딸기가 아낌없이 올라간 타르트, 속이 터질 것처럼 하얀 생크림이 가득 찬 케이크, 그리고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달콤한 달고나 라떼까지. 게다가 미국이었으면 한 조각에 수십 달러는 좋게 받았을 고퀄리티 디저트들이 너무나 합리적인 가격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삐딱한 방어벽이 아주 잠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애틀 촌놈이었던 저는 정신을 잃고 쟁반에 빵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사진으로 남겨야 해. 스마트폰을 꺼내 비주얼을 카메라에 담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극강의 달콤함과 부드러운 크림의 조화에 온몸의 세포가 짜릿해졌습니다. 사진을 찍고 먹고 감탄하고 또 다른 초콜릿 스콘을 집어들고 씹어 삼켰습니다. 시애틀에서부터 어금니가 시큰거렸다는 사실 따위는 이 달콤한 천국 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에단, 인정할 건 인정하지. 카페 비주얼이랑 맛은 편집이 아니었네. 하지만 이것도 결국 대기업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만든 특수한 쇼룸일 뿐이야. 그렇게 한국의 디저트 천국을 만끽하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대자로 뻗어 쉬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턱 끝에서부터 무시무시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낮 동안 무자비하게 섭취한 설탕과 초콜릿의 파편들이 어금니 깊숙이 박혀있던 충치균들을 깨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익은 시큰거림이었습니다. 어라, 또 시작이네 하며 타이레놀을 찾으려는데 통증이 심상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순간 뇌를 찌르는 듯한 강렬한 욱신거림이 밀려왔습니다. 침대 위에서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시애틀에서 참아왔던 통증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신경 마디마디를 뜨겁게 달군 송곳으로 사정없이 쑤셔대는 듯한 극통이었습니다. 한국의 화려한 디저트 카페에서 신나게 단 것을 씹어대다가 이빨 속에 숨어있던 시한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버린 꼴이었습니다. 저는 숙소 침대에 엎드려 베개를 이빨로 꽉 물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왼쪽 어금니가 쿵쿵쿵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벌써 뺨 쪽이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하더군요. 이성적이고 냉철하던 엔지니어 데릭 콜먼의 대가리는 순식간에 하얗게 포맷되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끔찍한 고통 속에 랭킴을 매기던 거만한 시애틀 엔지니어는 사라지고 그저 이빨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불쌍한 이방인 한 명만 침대 위에서 파들파들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낯선 나라,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서울의 밤 미러바이시.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기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미국에 있었다면 이 정도 고통이면 무조건 메디컬 이머전시, 즉 응급실행입니다. 하지만 미국 응급시에 치과 진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본 $1,000, 한국 돈으로 최소 130만 원은 깨집니다. 직장인 최고급 보험이 있어도 제 지갑에서 나가는 본인 부담금만 수십만 원이죠. 돈도 돈이지만 더 끔찍한 건 응급실에 가도 진통제 몇 알 쥐어주고 결국 날이 밝으면 치과 정식 예약을 잡으라며 쫓아내기 일수라는 점입니다. 그 정식 예약은 또 3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젠장, 여기서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글로벌 IT 기업의 수석 엔지니어라는 타이틀도 극심한 치통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밤샘 진료를 하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 불법 체류자 마냥 길거리에 쓰러져 고통받다 죽는 건 아닌지 온갖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구글챔을 열었습니다. 아파서 손가락이 굳어버린 탓에 검색어 오타가 계속 났습니다. 영어로 서울의 24시간 응급병원을 검색해봐도 낯선 지명들만 가득할 뿐 제 통증을 당장 멈춰줄 뾰족한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릴 때마다 어금니를 대형 해머로 내리치는 듯한 고통에 밤새 침대 시트를 쥐어짜며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1분이 1년 같던 지옥 같은 밤이 가고 간신히 창밖으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저는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 어제 다운로드해둔 한국의 네이버 지도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번역기를 돌려 숙소 근처의 치과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던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당일 예약 가능. 치과 병원 소개란에 너무나 선명하게 박혀있는 문구였습니다. 당일 예약? 에이, 말도 안 돼. 낚시 광고겠지.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번역기를 보여주며 대신 전화를 걸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직원이 수화기를 들고 한국어로 몇 마디를 나누더니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바로 오시면 된대요. 30분 후에 진료 가능하십니다. 뭐라고요? 30분이요? 진짜 오늘 오라고 했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은 직원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아픈 이빨을 부여잡고 치과 의사, 얼굴 한번 보겠다고 3주 동안 타이레놀을 씹어먹으며 대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약도 안 한 이방인이 전화를 걸었더니 30분 뒤에 오라니요. 이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머릿속의 엔지니어링 메커니즘이 완전히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은 뺨을 감싸준 채 홀린 사람처럼 지갑을 들고 숙소 문을 나섰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반전이 기다리는 치과 건물로 말입니다. 치과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제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 만에 오라고 한 걸 보면 환자가 하나도 없어서 당장 망하기 직전인 실력 없는 야매 병원이 틀림없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문을 열자마자 완벽하게 짓밟혔습니다. 대기실은 대형 메디컬 센터처럼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세스 데스크에 미국 여권을 내밀자 직원은 유참한 영어로 저를 접수하고는 곧바로 영상의학실로 안내했습니다. 데릭 콜먼님, 먼저 엑스레이와 3D CT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형 대학병원에 나가야 구경할 수 있는 초고가 입체 촬영 장비들이 동네 개인 병원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구비되어 있더군요. 촬영이 끝나고 진료의자에 앉기가 무섭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제 치아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더니 능숙한 영어로 진단을 내리시더군요. 충치가 범낭지를 완전히 뚫고 신경까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오늘 바로 신경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행히 오늘 스케줄이 비어 있으니 지금 바로 시술 가능합니다. 지금요? 오늘 바로 여기서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 신경치료를 하려면 일반 치과에서 1차 진단을 받고 신경치료 전문의를 따로 추천받아
또 몇 주를 기다려 예약을 잡는 게 불변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진단받은 그 자리에서 의사가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마취 주사를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치료가 시작되자 제 머릿속은 복잡한 미국식 의료 계산기로 변했습니다. 속으로 무시무시한 공포의 청구서를 시뮬레이션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죠. 미국에서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 하나당 기본 $1,200다. 거기에 레진이나 크라운 씌우면 코어 비용 별도, 기둥 박으면 또 별도. 결국 $3,000 한국 돈으로 하면 약 400만 원짜리 독박 견적서가 날아오겠지. 보험 청구액 조율하느라 병원 행정팀과 전화로 싸우는 스트레스는 덤이고, 심지어 난 지금 한국 의료보험이 없는 완전 무보험. 외국인 신분이잖아. 오늘 내 휴가비가 통째로 증발하겠구나. 엄청난 치료비 공포에 온몸이 로봇처럼 빳빳하게 굳은 채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의 손길은 정밀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고, 지옥 같던 통증은 신기하게도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처참한 심정으로 수납창고로 향했습니다. 카드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한국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인이라 그런데 오늘 비용이 총 얼마인가요?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모니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첫날 치료비와 엑스레이, CT 촬영 비용까지 해서 총 22만 원입니다. 네? $2,200요? 아니요, 22만 원이요.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160 정도 되겠네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영수증에 찍힌 숫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최고급 보험을 끼고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보다도 훨씬 저렴한 금액이었습니다. 보험도 없는 일개 외국인 여행자가 예약을 잡은 지 30분 만에 들어와 최고급 장비로 치료를 받았는데 미국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청구된 것입니다. 순간 한국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제 영혼이라도 담보로 잡은 줄 알았습니다. 약국에서 받아든 처방 약값은 고작 몇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약봉투를 손에 쥐고 병원 건물 밖으로 나온 저는 서울의 한복판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성과 가성비라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미국인 엔지니어의 자존심이 한국 치과의 영수증 한 장 앞에 완전히 무참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약국 문을 나서자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기력이 통째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취가 슬슬 풀려오기 시작하니 턱 주변이 묵직하고 얼얼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은 절대 딱딱하거나 뜨거운 걸 씹지 말고 부드러운 유동식을 먹으라고 신신당부했기에 저는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으로 숙소 호텔로 복귀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데 프런트에 있던 한국인 직원이 제 몰골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전화를 대신 걸어주었던 그 친절한 직원이었습니다. 어머, 대릭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턱을 감싸준 채 신경치료를 받아서 그래요. 부드러운 걸 먹으라는데 오늘 밥은 못 먹을 것 같네요. 라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의 눈빛이 안쓰러움으로 가득 차더니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개인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치료받고 나면 속 비우시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이럴 때 부드러운 죽을 먹거든요. 제가 지금 바로 배달시켜 드릴게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사 먹으면 제가 미안한 마음에 다급히 말리기도 전에 직원의 손가락은 이미 화면 위를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터치가 끝나자마자 직원이 활짝 웃으며 제게 핸드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주문 끝났어요. 여기 보세요.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엄청난 기술적 모욕감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화면 안에는 정교하게 구현된 서울의 디지털 지도가 떠 있었고 그 지도 위에 아주 작은 스쿠터 모양의 점 하나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라이더의 실시간 위치인가요? 네. 배달원 분이 지금 어느 골목을 지나서 이쪽으로 오고 계시는지 실시간으로 찍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남은 시간 보이시죠? 도착 예정 시간 8분 47초. 미쳤다. 이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애틀에서 우버이츠나 도어대시 앱을 쓸 때는 드라이버가 음식을 픽업하고 다른 동네로 뺑뺑이를 돌거나 음식을 빼먹어도 앱 화면엔 그저 곧 도착만 뜨는 느려 터진 멍텅구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배달앱의 백엔드 아키텍처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서울의 그 복잡하고 좁은 골목길의 실시간 트래픽, 라이더의 정확한 GPS 데이터,
그리고 주방의 조리 완료 알림이 단 1초의 지연 시간도 없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급 대기업에서 짜던 초고성능 분산 서버 아키텍처 알고리즘이 한국에서는 고작 일상적인 죽 한 그릇 배달하는 시스템에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기본 탑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 20분 뒤 띵동 하고 벨이 울렸습니다. 방으로 배달된 것은 따끈따끈한 소고기 야채죽이었습니다. 반찬으로 정갈하게 담긴 장조림과 시원한 동치미 국물까지 완벽한 세트였습니다. 영수증 옆에는 조그만 손편지 메모지까지 붙어 있더군요. 낯선 여행지에서 아프면 서려워요. 맛있게 드시고 얼른 나으세요. 라는 문구가 제 화면에 번역되어 떴습니다. 미국 방구석에서 한국의 인프라는 다 과장된 국뽕 편집이다 라며 비웃고 있을 때 이들은 이미 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IT 플랫폼과 인간미를 공기처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며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기술력으로도 서비스로도 그리고 인간으로서도 제가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은 신경치료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면 최소 23회는 더 내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더 경과를 지켜보고 완전히 크라운까지 씌워야 통증 없이 평생을 쓸 수 있다는 진단이었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아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래 제 계획대로라면 내일 당장 서울을 떠나 태국 방콕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따뜻한 동남아 해변과 마사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리 길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모든 인지 부조화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스마트폰을 켜고 항공권 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3주간의 장기 배낭여행 일정을 그 자리에서 전면 취소해버렸습니다. 방콕은 내년에 가면 되지. 하지만 내 이빨은 지금 여기서 고쳐야 해. 수수료가 얼마가 나가든 상관없었습니다. 3주를 기다려야 겨우 의사를 만나고 수백만 원을 뜯기는 미국의 미친 의료 시스템으로 돌아가느니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치료를 30분 만에 완벽하게 해내는 이 기적 같은 나라에 제 휴가를 올인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아주 철저하고 이성적인 엔지니어의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서울 체류 일정을 3일에서 2주로 과감하게 연장하는 버튼을 누르고 나니 오히려 가슴속이 시원해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일주일 전 시애틀의 축축한 반방구석에서 오만방자하게 두드렸던 유튜버 에단의 영상을 다시 찾아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에단의 영상에 환호하고 있었고 그 밑에는 제가 남겨둔 댓글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 편집이고 연출이네요. 진짜 대도시의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여행자의 환상이군요. 제 댓글 아래로 수십 개의 반박 댓글이 더 달려있더군요. 이 시애틀 촌놈은 아직도 방구석이냐? 한국 직접 와보고 말해라 등등. 예전 같았으면 엔지니어의 자존심을 걸고 밤새 키보드 전쟁을 벌였겠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 댓글 우측에 수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가를 치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부끄러움과 겸손함을 담아 한자 한자 답글을 꾹꾹 눌러 적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댓글을 쓴 데릭 콜먼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쓴 글을 수정하기 위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선 에단과 한국 네티즌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직접 와보니 이건 편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상이 한국의 매력을 다 담지 못했더군요. 저는 시애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한국을 경유지로 삼아 딱 3일 동안 조작된 증거를 찾으러 왔다가 한국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고 치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3주를 기다려야 했던 신경치료를 여기서는 단 30분 만에 그것도 미국의 10분의 1 가격으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지금은 숙소 직원이 실시간 추적 배달 앱으로 시켜준 따뜻한 죽을 먹으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기술력, 의료 시스템, 그리고 치안과 인간미까지 모든 면에서 제가 완벽하게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태국 여행을 취소하고 한국에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진짜입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묘한 쾌감과 함께 제 거만했던 자존심의 찌꺼기들이 완전히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행동으로 완벽하게 판정패를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더군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덧 붉게 물들어가는 서울의 아름다운 저녁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사방이 통유리인 편의점을 가도 권총 강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지갑이 그대로 있는 나라. 그리고 아픈 이방인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시애틀에서 3주를 버티며 끙끙대던 거만한 엔지니어는 이제 한국에서 단 30분 만에 고통을 치유받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비운 채 침대에 편안히 누워 있었습니다. 패배의 영수증을 쥐고 있었지만 창피하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이 위대한 시스템과 한국인의 정에 압도당할 수 있어서 제 인생 최고의 휴가를 이곳에서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일정을 2주로 연장한 뒤의 서울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완벽한 휴가였습니다. 두 번째 치과 방문 날, 저는 여전히 의심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첫날만 첫 방문 서비스로 싸게 해주고 본격적인 치료가 들어가면 숨겨진 추가 비용을 폭탄처럼 청구하는 시스템이 아닐까 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뇌회로가 발동한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진료를 받고 나올 때마다 청구서에 찍힌 금액은 제 예상을 비웃듯 각각 23만 원 선에 불과했습니다. 크라운을 씌우는 최종 단계까지 합쳐도 미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심지어 과잉 진료는커녕 의사 선생님은 제 다른 치아 상태까지 꼼꼼히 봐주며 여기는 아직 치료할 단계가 아니니 양치질만 잘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정직하고 고효율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마주하면 경외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빨이 완전히 치유되자 저의 진짜 서울 탐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결점을 찾아내려는 감시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시스템을 온몸으로 즐기는 완전한 팬이 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저를 미치게 만든 건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와 공공 와이파이였습니다. 시애틀의 네로라 하는 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저였지만 한국 지하철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사케 동영상이 1초의 버퍼링도 없이 재생되는 광경에는 매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공도보, 버스 정류장, 심지어 산책로가 있는 공원에서도 노트북을 열면 기가급 인터넷이 무료로 잡히더군요.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이 나라가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그 뒤에서 얼마나 위대한 개발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이 거대한 트래픽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 노고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휴가의 마지막 밤, 저는 첫날 저녁 저에게 따뜻한 배달, 죽을 선물해 주었던 숙소 직원에게 작은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처 세련된 베이커리에 들러 조각 케이크 세트와 함께 고마움을 담은 영문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로비 데스크에 선물을 건네자 그 직원은 오히려 자신이 더 감동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릭 씨, 이빨은 이제 정말 다 나으신 거죠? 한국에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직원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마침내 이 나라의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깨달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지하철, 24시간 불이 켜진 안전한 통유리 편의점, 실시간으로 배달원을 추적하는 정교한 앱,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이 모든 하이테크 인프라를 완성하고 굴러가게 만드는 진짜 원동력은 다름 아닌 타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줄 아는 한국인들의 다정한 마음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인간을 닮아가기 마련이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제 유튜브 수정 댓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새 수백 개의 좋아요와 함께 한국 네티즌들의 유쾌한 답글들이 빼곡히 달려있더군요. 치료 잘 끝나서 다행이다. 이제 한국의 매운맛을 볼 차례인데 벌써 가다니 아쉽다. 다음에 이 아프면 또 놀러와라 같은 따뜻한 농담들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Goodbye, Seoul. 인천공항 출국장에 서서 화려하고 활기찬 공항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조작된 편집을 밝혀내겠다며 거만하게 비행기에서 내렸던 저는 이제 2주 동안 한국의 정과 기술에 완벽하게 치유받은 채 진정한 한국 예찬론자가 되어 돌아갑니다. 여권 케이스 사이에 소중하게 끼워둔 치과 영수증과 약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년 휴가도 그 다음 휴가도 제 목적지는 무조건 이곳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물론 다음번엔 치과 치료가 아니라 오롯이 이 위대한 나라가 주는 짜릿한 반전과 따뜻한 문화를 제대로 만끽하기 위해서 말이죠. 한국인들의 유쾌한 농담처럼 매운맛 가득한 진짜 한국을 즐기기 위해 저는 언제든 다시 이 비행기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전부 연출된 거짓말이라던 제 오만한 데이터는 철저히 틀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시스템 앞에서 호언장담하던 자존심이 처참하게 깨졌는데 창피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제 인생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판정패였습니다. 네, 2번 물어도 제 대답은 같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제 인생 가장 완벽한 판정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